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로 이제 루푸스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제 외래 오래 다니신 분은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처음 루푸스 진단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루푸스 신장염 때문에 사이톡산 주사 같은 거 맞아가면서 이렇게 한 초기 2년 동안은 엄청 입원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약도 안 먹고 1년에 한 번씩 내병이 잘 이렇게 조절되고 있나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진료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처음 진단을 받고 나면은 되게 두렵기도 하고 좀 이제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 조금 더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루푸스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또 이제 새로운 치료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얘기하는 분야는 이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라 어떤 게 이제 루푸스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증상이 루푸스고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루푸스에 대해서 조금 바로 아는, 루푸스 하면은 주로 이제 얼굴에 이런 이제 피부 증상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루푸스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오늘 한 150명, 200명 이상 이렇게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처음 진단받을 때의 그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그러면은 공복 혈당이 이제 내가 딱 수치를 봐가지고 99까지는 괜찮은데 126이 되면은 당뇨다. 그 사이는 그냥 경계성 당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지만은 루푸스라는 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 루푸스를 빨리 진단되는 사람도 있고 좀 병이 심한 뒤에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추신경계, 뇌를 침범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피부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겨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심장이나 심장을 침범하거나 또 우리 늑막에 물이 찬다든지 또 콩팥이 나빠진다든지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임파선이 붓는다든지 그래서 루푸스라는 병은 내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이렇게 바뀌면서 전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모도 생기고 레이노증이라 해서 손끝 발끝도 많이 시렵기도 하고 그래서 면역계 이상으로 온몸에 이제 전신을 침범하는 거죠. 피부, 신장, 신경계, 조혈기관, 근육, 관절을 침범하는 전신질환이다.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정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어떤 한 가지 정상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루푸스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 혼자만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병, 희귀난치 질환에 걸렸을까? 좀 환자 수도 내 주변에 환자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또 주변에 보면 유명인들 중에서도 루푸스로 치료받고 이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한 그 셀레나 고메즈라고 배우고 가수죠. 그 사람이 이거 2020년도 그때 이제 5년 전에 저희 그 루푸스에 날 때 제가 이거 소개해줬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 루푸스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 루푸스 병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자기 친구가 신장을 기증해줘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이제 자기 이식 받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흉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명인도 루푸스 물론 이제 신장 이식까지 안 가게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또 중간에 치료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꼭 예기치 못한 또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또 결국은 이렇게 신장 이식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지긋지긋한 루푸스라 해서 최진희 유튜브 채널 캡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준희가 누군지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예전에 유명했던 배우 최진실 씨 딸이죠. 그래서 작년 8월에 그 전에 이제 루푸스를 앓고 난 뒤에
그 스테로이드 많이 먹고 사실 루푸스 신장염이 와서 치료하면서 체중이 90kg까지 이렇게 불어서 자기가 이제 몸이 안 좋다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해서 스테로이드도 줄이고 해서 이제 거의 아마 안 먹는 것 같은데 체중을 이제 47kg까지 빠지면서 이제 골반이 아프다 이러니까 이제 몇 군데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너무 세게 해서 그렇다 아니면은 뭐 조금 그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관절염이 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또 이제 관절내 스테로이드 주사도 아마 고관절에 맞았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그 골괴사 때문에 이 무릎, 고관절에 골괴사가 와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지금 이게 골괴사가 이미 3기를 지나고 있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루푸스가 빨리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나이도 좀 어린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느끼는 심정은 지긋지긋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루푸스의 실체를 알고 또 루푸스가 난치이긴 하지만은 또 치료가 될 수 있다.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면은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기도 가지고 또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도 이렇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푸스가 얼마나 많으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각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인구 대비 많은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20, 30, 40 이때 보통 병이 시작하는 거는 10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20, 30대 이때 진단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이게 이 연령대 여성들이 많고요. 이제 60세, 70대 되신 분들도 요즘은 생존율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5년 사는 비율이 뭐 절반이다. 한 50년 전에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70%다. 그러던 게 요즘은 이제 90%, 95%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진단받고 난데 아까 제가 30년 이상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병이 왜 생기느냐? 사실은 딱 한 가지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물음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타고난 유전적 요인, 어떤 유전자가 그래서 좀 더 루푸스를 많이 일으키는가라고 연구는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그 유전자를 뭐 이용해서 치료법을 응용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여자들이 좀 더 많이 걸리니까 여성 호르몬이 내 몸의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내 몸의 이 면역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성 호르몬이 또 이런 자외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같은 것처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제 아주 폐렴 같은 걸 심하게 앓고 난 뒤에 내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바뀌면서 내 몸에 있는 그 루푸스가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내용은 내 몸에 있는 우리 흔히들 요즘 뭐 뚱보균이 있다. 내가 살이 찌는 거는 내가 음식을 조금 많이 안 먹어도 내 몸에는 그 유익균들이 적고 유해균이 많아서 내 체중을 좀 비만하게 하는 그런 균들이 많아서 이 살이 찐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런 게 아주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도 내 몸에 있는 이런 장내 세균들이 또 이런 내 면역에 영향을 미쳐서 루푸스가 좀 더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걸린 루푸스가 병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병이 생기는 원인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는 우리가 이제 타고난 유전자, 내가 이 타고난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부모님한테서 물려받는 거는 이 타고난 유전자가 있으면서 환경적인 요인, 자외선을 쨘다든지 흡연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내 몸을 공격하는 이 자가 항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자가 항체가 몸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면서 장기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원 항체, 내 몸에 있는 자가 항체가 내 몸의 이 장기를 공격해서 주로 이제 피부를 공격한다든지 콩팥을 공격한다든지 관절을 공격한다든지 뇌신경을 공격해서 이러한 그 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한번 염증만 일으키고 금방 좋아져 버리면 병이 빨리 낫는데 이게 좀 더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섬유화가 오고 만성 그 신부전증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 그 우리 루푸스 한우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 좀 더 잘 걸릴 그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나면은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면역 복합체를 만든 뒤에 내 장기를 공격해서 이제 이 루푸스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이 있으면 루푸스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옛날보다 좀 덜 좋은 것 같아서, 피곤해서, 아니면 열이 나서, 밥맛이 없어서, 또 체중이 빠져서, 임파선이 만져져서, 그러고서 병원을 가봤더니 이 자가면역질환 루푸스가 의심됩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근육통이 생기거나, 이제 피부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입안이 헐거나, 레이노증이라 해서, 레이노증은 뭐냐 하면은 날씨가 추운 데에 노출되면은 손끝이 하얘지거나 이제 새까맣게 되는 그런 이제 레이노 현상이라는데요. 그 따뜻해지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레이노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레이노증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이거는 루푸스입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아니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거나 혈뇨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루푸스 때문에 신장염이 생겨서 그래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억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이러고서 루푸스로 진단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심장에 물이 차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이 폐에 물이 차거나 폐섬유화증, 간질성 폐렴이라는 폐섬유화증 때문에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혈이 심해서 갔는데 루푸스 때문에 온 빈혈입니다. 또 혈소판이 모자라서 갔더니 루푸스 때문에 온 빈혈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뭐 한꺼번에 5가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2가지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부 정상이나 관절 정상, 심장 정상, 신장 정상, 다 이런 소견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푸스를 어떻게 진단할 거냐? 그 환자가 호소하는 어디가 불편한가 하는 그 증상을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언제 심해지는지, 이런 그 우리 병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해보고, 또 혹시라도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가족력은 없는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하고 뭐 필요하면은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해보게 되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자가면역 검사라는 거는 자가항체라는 걸 검사를 하는 거고, 자가항체 검사 중에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항액항체라는 검사예요. 그래서 ANA라고 얘기를 하는 검사인데, 그 항체가 1대 40까지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봐주고, 1대 80이 되면은 경계성 양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혈액을 계속해서 내가 이게 희석해서 희석 배수를 가지고 검사를 해도 이 항체가 나오면은 이 내 몸에 항체가 있다라고, 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80보다 높으면은 2배를 희석해서 1대 160에서 양성이 나오고, 그 다음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또 희석해서 또 양성 나오면은 1대 320 양성이라고 그러고, 1대 640 양성, 1대 1280 양성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내 몸에 루푸스가 아니더라도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체는 꼭 루푸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가면역질환, 예를 들어 뭐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전신경화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항액항체는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루푸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루푸스 환자들한테만 나타나는 특이한 자가항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항 DNA 항체라든지 항 SM 항체라든지 항 인지질 항체라는 거예요. 이런 항체가 나타나면은 이제 루푸스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루푸스는 내 몸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면역학적으로 이상소견이 나타나면서 내 몸에 어떤 이 루푸스로 인한 임상 증상이 한 가지 정도가 있으면은 루푸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이 빈혈이 있다거나 백혈구 수가 모자라거나 그래서 혈소판 수가 모자라거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매일 피검사 병원 올 때마다 검사해 보면은 제일 관심 많이 가진 게 이제 내 백혈구 수가 오늘은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계속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루푸스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혈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림프구라는 게 많이 떨어지게 되고 가끔씩은 호중구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림프구가 많이 떨어지는 게 그 루푸스 환자의 그 혈액학적 소견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소판이 좀 모자라지고 빈혈이 오는데 우리가 보통 철분이 모자라서 오는 빈혈은 루푸스 때문에 오는 빈혈이라고 안 그러고요. 루푸스가 있을 때 오는 빈혈은 면역 용혈 빈혈이라 해서 내 면역 세포 때문에 그 빈혈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ESR이라는 그 적혈구 침강 속도, 그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게 이제 루푸스 때 이상 소견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얼굴에 이제 이렇게 이 비늘 모양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나비 모양의 이런 피부 발진이 생기죠. 그래서 뭐 마이클 잭슨도 이렇게 보면은 이 루푸스 때문에 홍반 이렇게 앓았던 이런 소견이 있었고 이렇게 나비 모양의 이런 발진 같은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이렇게 쬐고 나면은 이러한 그 피부 발진들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루푸스가 조금 더 악화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는 저희가 이제 외출을 될 수 있으면은 금하고 자외선 지수가 높지 않은 시간에 밖에 나가거나 나갈 때는 선크림 같은 걸 잘 바르거나 이제 양산이나 모자 같은 걸 잘 쓰고 나가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판 모양, 이런 이제 원판 모양의 이런 피부 발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안이 헐게 되는 이런 이제 구강궤양도 오게 되고 관절에 통증만 오기도 하지만은 그 통증은 이제 좀 활성도가 좀 약한 거고 실제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이렇게 퉁퉁 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형이 살짝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위의 사진에 비해서 밑에 사진 보면 이렇게 심장이 이게 심장인데 심장이 이렇게 좀 커져 있죠. 그래서 심장이 부었다.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에 물이 이제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폐에도 이 늑막에도 물이 차는 이런 이제 늑막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늑막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심장에 물이 차는 심낭염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숨도 가빠지고 조금 더 이 가슴도 아픈 그런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이상은 조금 심해지기 전에는 내가 뭐 처음에는 좀 소변에 거품이 난다라고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은 혈뇨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좀 심해져서 내 몸에 이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서 몸이 좀 붓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신장이 나빠졌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소변량이 이제 줄게 되면서 몸이 좀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뭐 단백뇨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옛날보다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내가 예를 들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기억이 안 날 때, 뭐 자동차 키를 들고서 이 자동차 키가 뭐 하는 건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 그건 이제 우리 인지기능 장애라고 그러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주 이제 드물게는 뇌수막염 같은 걸로 처음에 이제 루푸스로 진단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경색적이나 뇌출혈 같은 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이제 좀 루푸스 오래 앓으면서 그런 걸로 이렇게 같이 고생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합병증으로도 루푸스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해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빈혈이 생긴다든지 백혈구가 모자란다든지 혈소판이 부족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항액 항체나 항 DNA 항체, 항 SM 항체, 항 인지질 항체 이런 것들이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인지질 항체는 이게 양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임신 전 여성인 경우에는 항인지질 항체가 양성인 사람들은 임신을 했을 때 유산을 잘 일으킬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임신 전에 꼭 한번 검사를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게 항 DNA 항체가 많이 높은 사람들은 루푸스 활성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항 DNA 항체가 계속 높으면은 저희가 이제 약물을 조절할 때 스테로이드를 먹는 사람이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높으면은 약을 좀 서서히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혈관염이라 해서 배가 몹시 아파서 응급실로 왔더니 이게 이제 배 아픈 이유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세균성 장염 이런 게 아니고 그 루푸스 장염이라 해가지고 그 루푸스의 그 우리 장에 장에도 이제 혈관이 이렇게 가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데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허혈성 장염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이 많이 붓고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플 때는 일반적인 우리 세균성 장염에 비해서 배가 몹시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균성 장염일 때는 뭐 항생제 같은 거를 쓰거나 그냥 금식하고 수액만 맞으면 좋아지는데 루푸스 때문에 복통이 온 경우에는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거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해야지 이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고 손가락 같은 데도 이게 혈관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인질 항체가 있는 사람은 아까 유산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 유산 외에도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이 막히기도 하고 정맥이 막히기도 하고 우리가 동맥이 막힌 거를 뭐 뇌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증 또 폐혈관이 막혀서 폐색전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하지가 막히면서 다리가 이제 퉁퉁 붓는 그런 하지에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해서 그 정맥이 막히는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는 사람마다 이제 침범하는 그 장기들도 다 다르지만은 질병 활성도도 조금 이렇게 다양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거는 만든 그 환자분들한테 제공해주는 그 내용에 있던 내용인데 제가 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슬라이드를 넣어봤는데 조금 루푸스이지만은 그래도 아주 강한 면역 억제제도 안 먹고 스테로이드도 뭐 먹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한 알 정도, 한 알 반 정도 그 정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잘 그래도 조절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인데요. 약한 질병 활성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한 질병 활성도에서 좋아지면은 약한 질병 활성도로 이렇게 질병 활성도는 바뀔 수도 있고 장기 침범도 좋아지면은 다시 이제 그게 관해 상태로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해라는 거는 병이 이제 이렇게 약을 써가지고 질병 활성도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있거나 그냥 관절이 아픈 정도, 이 구내염 정도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 질병 활성도가 아주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더라도 이제 한 개나 한 개 반 정도 먹고 뭐 항말라리아제 이런 것만 먹으면서 이제 조절이 비교적 잘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중간 정도의 질병 활성도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아까는 관절 통증이었지만은 관절에 염증이 와서 이제 관절이 이렇게 퉁퉁 붓는다든지 심장이나 심낭에 물이 찬다든지 뭐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내 몸무게당 한 0.5mm 정도 그래서 이제 한 6알 정도나 5알 정도 이렇게 스테로이드 양도 올라가고 면역 억제제도 조금 더 그 항말라리아제 외에 뭐 메토트렉세이트 우리 MTX라고 얘기하죠. 그런 약이라든지 다른 면역 조절제 뭐 아자티오프린이라는 그런 약물을 쓴다든지 그런 이제 면역 조절제를 사용해야지 스테로이드 양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 질병 활성도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루푸스가 심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뇌신경을 침범해서 하는 거, 뭐 뇌척수염을 알아서 이 사지마비가 돼서 걸음을 못 걷게 된다든지 또 이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신장염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뭐 3형이다, 4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아까 배가 아파서 응급실 왔더니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루푸스 때문에 오는 장염 그냥 일반적인 세균성 장염이 아니라 복통의 원인인 루푸스 장염인 경우에는 이게 그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내 몸무게당 1ml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1g 정도까지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 강한 이제 이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면역 억제제도 주사로 우리 사이톡산 이런 주사를 하기도 하고 또 면역 조절 주사 우리 요즘 뭐 리툭시마비라고 그 이
다른 림프종 같은 게 치료에 사용하는 그런 치료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질병 활성도인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면역 억제제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고 좀 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질환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루푸스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증상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심한 루푸스를 앓더라도 치료를 잘해서 활성도를 낮추는 게 저희의 목표고, 또 활성도가 이제 없는 상태를 우리가 관해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런 관해 상태를 도달하게 하는 게 루푸스 치료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루푸스 진단은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기준이 좀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루푸스가 진단을 되면은 이 희귀 난치 질환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국가에서 이제 치료비, 진료비 지원을 좀 해주죠. 그 보건소에서도 아마 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또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혜택은 못 받더라도 내가 치료비는 또 이제 국가에서 10%만 본인 부담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단한 의사가 당신이 루푸스입니다 라면서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제가 하고 싶다고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이 분류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에 만족하면은 루푸스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푸스는 이게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정상들, 그다음에 구강궤양, 관절염, 혈액 검사에서 빈혈 소견이 있는지, 항해 강체가 양성인지, 면역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지, 폐나 심장에 물이 차는지, 뇌신경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루푸스라는 병을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루푸스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마다 다 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나는 신장에 염증이 하나도 없다가도 루푸스를 진단받고 병원에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몸이 붓는다. 그래서 루푸스 신장염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또 치료하는 중간에 폐에 물이 차서 입원해서 또 물을 빼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루푸스가 어떤 증상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루푸스는 그래서 꾸준히 매번 진료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내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 치료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루푸스의 진단은 그 어떤 특정 한 가지 소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전문의가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혈액 검사하고 임상 정상하고 이걸 종합해서 이제 루푸스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정상에 맞춰서 루푸스의 그런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류마티스 학회에서 아마 루푸스 환자들한테 그 어떤 게 궁금한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가지 궁금증 해가지고 학회에서 질문했던 내용,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3가지, 뭐 예방주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또 루푸스 환자는 임신하고 출산은 괜찮나요? 다른 과에서 진료를 볼 때 산전특례 혜택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는 이제 그 루푸스하고 연관된 이 합병증인 경우에는 산전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질병일 경우에는 이제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진료했던 교수님이 봤을 때 이게 이제 루푸스 때문에 연관된 거다라고 하면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루푸스하고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그 질병의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주사. 뭐 예방주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나처럼 뭐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코로나를 맞아도 될까요? 우리 그 루푸스 환자들이 저한테 매번 맞이하는 질문들이었죠. 내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데 오늘 백회로가 너무 낮은데 뭐 병원에 보건소에서 계속 코로나 예방 접종 맞으라고 하는데 저 맞아야 될까요? 계속 물어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병원에 아까 박영재 교수가 코로나 시기에 이 루푸스 환자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을 때에 그 이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우리 루푸스 환자들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효과가 어떤가 이런 연구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코로나 접종률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던 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거는 아마 77% 정도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감염으로 입원한 경우가 3.5%고 백신 부작용으로 입원한 경우는 4.5%인데 이거 자체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앓거나 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면역 체계가 바뀌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저질환, 자가면역질환이 악화되거나 그런 환자들, 없던 자가면역질환이 또 생긴 사람들도 일부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면은 아마 예방접종은 국가 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될 텐데, 이제 백혈구가 너무 낮은 시기라든지 면역억제제를 좀 많이 드실 때는 조금은 그 면역억제제 양을 조절한 뒤에 끊을 수 있으면은 하루라도 이렇게 끊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게 독감하고 폐렴은 되게 뭐 5년에 한 번 맞는, 한 번 맞고 나면은 이제 5년 이상 안 맞아도 되는 뭐 우리 프리베나 13가 뭐 이런 그 폐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 맞고 나면은 그 뒤로 다시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뭐 교차 접종으로 다른 그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독감은 근데 이제 매번 그 변이가 나타나니까 매년 이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루푸스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제 독감이랑 폐렴은 이 폐렴은 한 번 맞고 나면 매년 맞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나이가 이제 그리고 폐렴은 50세 이상이다 이러면은 아마 한번 이제 담당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진료할 때 독감은 또 이렇게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벨리스타를 맞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약을 끊거나 그럴 필요 없이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맞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막테라를 맞는 사람은 막테라 맞는 그 시기라든지 이제 이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를 좀 더 이렇게 조절해서 맞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이 예전에는 루푸스 환자들이 대상포진 감염률이 되게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이 무섭잖아요. 루푸스 환자들 중에서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을 예전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생백신밖에 없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못 했었는데 이제 한 1년 반, 2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사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백신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거든요. 근데 한번 앓고 난 사람은 면역 기능이 그래도 이제 6개월이고 1년 정도는 다시 가니까 6개월 이내에 다시 대상포진이 다시 걸리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한번 앓고 난 사람은 루푸스 환자는 다시 또 재감염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외부에서 다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게 활성화가 돼서 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푸스 환자들이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아니면 루푸스가 심해져서 면역억제제를 좀 더 많이 먹게 되면은 다시 또 대상포진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니까 뭐 사백신 같은 경우에 한 번 내가 감염됐으니까 나는 면역력이 생겨서 대상포진이 안 걸릴 거야가 아니고 한 번 걸린 사람은 또 재발할 위험성이 높으니까 아마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거는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뭐 젊은 여성분들은 임신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임신을 하고 나면은 루푸스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나 루푸스 신장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악화가 많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산의 위험성도 조금 더 높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병원에 다니던 루푸스 환자들, 임신했던 사람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약간 뭐 저체중인 사람은 있어도 성공적인 임신을 많이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약을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병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다 끊고서 임신을 한 사람보다 원래 이제 약을 먹으면서 루푸스가 잘 조절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성공적인 출산도 할 수 있고 임신 경과도 좋더라. 그렇지만은 중간에 약을 끊어버리면은 루푸스가 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임신에 대한 성공적인 임신도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임신 경과가 안 좋은 사람은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처음에 병이 조금 이렇게
조절이 덜 된 상태에서 급하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또 약을 좀 많이 먹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경과가 좀 덜 좋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신을 원한다면은 충분히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몸 상태가 지금은 임신을 해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항말라리아제 한 알 정도 드시거나 스테로이드를 먹어도 한 알 미만으로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가 루푸스가 관해 상태로 잘 조절된다면은 그때는 임신을 해도 성공적인 임신으로 출산이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임신을 못할 이유는 없고 출산도 잘해서 뭐 이렇게 이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그 항인지질 항체가 양성인 사람은 항인질 항체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좀 유산의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리부터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헤파린 주사라든지 이런 치료를 해가면서 임신을 잘 유지하면은 또 성공적인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끔씩은 그 선천성 루푸스라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이마에 이렇게 그 얼굴에 볼이 이제 빨간 그 루푸스처럼 이렇게 보인다든지 아주 드물게는 이 심장이 맥박이 이제 고르지 않는 아기가 이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확률적으로도 드문 거고요. 모든 루푸스 환자가 임신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고 혈액 검사에서 그 이제 이 쇼그렌 증후군에 해당하는 항로 항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양성인 사람들한테서 좀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아기한테 병이 유전되는 게 아니고 엄마 몸속에 있는 그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의 이제 그 심장을 공격하거나 피부를 공격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했을 때 좀 더 그 아기 심음을 좀 더 잘 들어보면은 혹시라도 이제 부정맥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이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거를 좀 더 이렇게 잘 치료를 하면은 이 그 부정맥은 치료가 가능하고 또 이게 피부에 돋아난 거는 피부는 조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공격을 받았지만은 탯줄을 잘라버리면은 더 이상 엄마한테서 아기를 공격하는 그 항로 항체라는 게 이제 안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기 몸속에 루푸스라는 병이 생겼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거의 다 없어지고 뭐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짝 이렇게 피부 때문에 조금 속상해 하더라도 이게 시간 지나면은 애가 루푸스 병이 이제 아기 몸속에서 그 항체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의 그 항체가 이 태반을 통과해서 공격해서 일시적인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면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환자들은 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그 활성을 잘 조절하고 임신을 하면은 성공적인 출산을 잘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궁금증 3가지하고 루푸스의 정상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루푸스 완치가 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루푸스가 완치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은 완치를 향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이 얘기 잠깐 루푸스 인할 때 했던 얘기들인데요.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을 통해서 루푸스의 정상을 좀 바꿀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루푸스가 이렇게 점점 병이 생기면서 이렇게 악화가 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 장내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균인에는 우리 이제 이 지방산을 분비하는 그런 유산균이 있거든요. 그런 유산균이나 내 몸에 있는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루푸스의 진행을 좀 억제시킬 수도 있고 내 몸의 면역을 조절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다음번에 치료 얘기할 우리 곽성기 교수가 그 루푸스 환자를 이런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서 이제 루푸스를 좀 더 치료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이 장내 미생물이 루푸스를 악화시키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그 연구비를 받아서 우리 이제 루푸스 환자들한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변을 기증해서 또 그런 연구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하는 약물들도 또 새로운 신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 곽승희 교수가 쭉 얘기해 주겠지만은 저도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돼서 치료하는 약 외에도 새로운 그 루푸스 치료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약 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건선이라는 그런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면역 치료제를 루푸스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 보는 그런 이제 다른 질환에 치료받았던 약을 또 루푸스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임상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일반적인 치료제에 좀 효과가 없으면은 또 다른 약에도 효과가 없는지 있을 수도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임상 시험으로 임상 연구도 지금은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러한 그 우리 그 장내 미생물을 통한 그 루푸스 면역 조절 치료제도 곽승희 교수가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나의 영양 상태나 또 루푸스 치료법에 대해서 다음 계속 이어지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저항성 전분 얘기는 뭐 우리 밥 먹을 때 항상 그 따뜻한 밥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뭐 기한 분 오면은 따뜻한 밥 한 끼 해줘야 그러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영양적으로 볼 때는 이제 따뜻한 밥이 물론 맛은 있지만은 조리 직후에 따뜻한 쌀보다는 한번 냉장고에 뒀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차갑게 식힌 쌀이 좀 이렇게 이 전분이 좀 더 저항성 전분. 우리가 이제 밥을 주로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고구마나 감자도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삶은 직후 먹거나 그런 것보다는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식힌 뒤에 다시 데워서 먹는 게 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좀 더 많아진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루푸스에 얼마만큼 이 효과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제 곽승희 교수가 이런 장내 미생물하고 저항성 전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루푸스가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루푸스 환자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도 효과가 좋을지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올 때는 또 더 새로운 이 정보들을 또 제공해 줄 수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